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지금 시즌부터는 정말 자세히 좀 잘 들으셔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는데 유럽은 스위스, 스웨덴, 심지어 캐나다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한 유럽에서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유로화 가치가 절하되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많이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빚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늘어나는 빚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분들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분들의 이야기, 과연 그 양쪽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11월 7일 FOMC 미팅에서부터 이제 인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한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보통 정책금리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게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일반적이냐면 그래야 서로 불이익을 받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죠. 그 방향을 미국이 선도하는데 이번에는 유럽이 미국보다 먼저 선도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데 미국만 동결을 유지하게 되면 이게 달러 강세 압력이 커져서 미국 수출에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2%인데 이에 대해서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2%보다 목표치를 상향 잡고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해도 인플레이션 2%의 근접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유입니다. 물가 잡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에 3.1%를 기점으로 4월, 5월 2개월 연속 2%대가 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긴축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금리가 이대로 계속되면 내년 내수가 회복되는데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또 앞으로 분양되는 신규 분양가는 더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하락세에서 다시 고개를 위로 이렇게 쳐드는 그런 시장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 그 명분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렇죠?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대로 내려왔다지만 지난 2, 3년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이 물가가 우리에겐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 중에는 투잡, 심지어 쓰리잡 뛰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유럽은 왜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먼저 시작했을까? 유럽도 살인적인 물가인데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동안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눌러놓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미국보다 먼저 인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공급 차질에서 비롯된 것이지 수요가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심리를 꺾는 그 금리를 철회하고 이제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높은 금리가 이 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 준 것도 있지만 그게 효과적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먼저 단행한 것인데, 지금 유럽이 치고 나오고 또 미국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사이에 초저금리 시기에 초급등한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가 되기도 전에 다시 금리 인하의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요, 전국적으로 보자면 아파트 가격은 아직도 하락세입니다.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에 하락세가 좀 가팔랐죠, 여기 보면. 그런데 24년 들어서는 하락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추세가 완만해졌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아주 뚜렷해진 곳이 있는데, 도표를 보시면 빨간색이 매매가, 파란색이 전세가인데요. 서초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 쪽이 매매가가 상승세에 있습니다. 서초구는 아무래도 이제 반포의 신규 아파트 거래들이 신고가를 찍는 사례들이 있고, 강동구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이 이렇게 신규 아파트들이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동구가 요즘 천지개벽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볼 수 있겠죠. 마포는 전통적으로 강세지만 최근에 하락했다가 다시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직주 근접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동구는 이제 심리적인 상승 요인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갑자기 탈바꿈되면서 그런 것이 반영돼서 가격이 좀 오른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반대로 매매가가 아직 상승세를 안 탄 곳이 있죠. 의외입니다. 용산구 쪽, 영등포,
그 다음에 동대문구 쪽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자, 전세가는 파란색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곳이 또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왜 이러죠? 자, 그 다음에 광진구, 성동구, 동작구 순인데요. 강남의 전세가는 다른 구에 비해서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은 또 현재는 아닙니다. 아이 뭐 무슨 말이야, 강남이 전세가가 제일 비싼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가격은 비싸지만 그 상승률을 따지면 상승률이 높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비싸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매매가를 보자면 상승으로 전환된 곳이 지금 25개 구 가운데 24개 구에서 상승으로 살짝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곳이 1개 구가 있고요. 이렇게 양극화가 더욱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인데, 자, 이걸 한마디로 딱 잘라 말씀드리면 오르는 지역은 지금 더 올라가고 있고 소외받는 지역은 계속 하락세에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수도권은 지금 어떤지 볼까요? 도표를 보시면 과천이 지금 독보적으로 많이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죠. 또 뭐 성남, 하남, 부천, 김포 순으로 조금씩 올라간 거래들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락 중입니다. 광명시, 구리시, 이천시, 일산이 있는 고양시, 남양주시, 이쪽이 지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성남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여기 도표에 나오는 이유는 아마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그 선도지구 선정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영향권이기 때문에 몇 개의 거래가 좀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염려스럽지만 일단 분위기는 살짝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일은 광명시 아파트 가격은 지금 오르지 않고 약간 하락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매가는 오르지 않지만 전세가는 지금 최고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오면 매매가도 살짝 도망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또 불안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전국적으로 보자면 서울, 인천, 전라북도를 빼면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지금 하락세입니다. 그 중에 대구가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대전, 세종도 역시 하락세를 계속 유지 중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아파트 추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 기대와 또 새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한 불안이 쌓아 올리고 있는 이 가격의 상승 무드,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계속 이 분위기로 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늘어나는 가계부채, 이 빚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지난 2개월 연속 거의 10조 정도 늘어났죠. 빚이, 가계대출이 늘어났습니다. 빚이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높아진 부동산의 가격이 이만큼 빚을 더 늘어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보는데요. 빚의 종류,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성장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키우기 위한 빚, 좋은 빚입니다, 이것은. 자, 두 번째, 쓸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아서 생기는 빚,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이건 나쁜 빚입니다. 자, 좋은 빚은 향후 금전적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빌리는 빚이고, 나쁜 빚은 보통 소비를 목적으로 빌리는 건데, 그런데 좋은 빚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대출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게 이자 부담이 가중되거나 또 그것이 삶에 영향을 주어서 삶이 좀 난감해진다, 이렇게 좋은 의도의 빚도요, 결국 나쁜 빚으로 전락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인이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랄지, 또는 시행사가 땅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그 브릿지론을 일으켜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 이게 어쩌면 나쁜 빚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하락 시기에는 더욱더 좋은 빚이 나쁜 빚으로 둔갑될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 대출이 많아도 차후 가격이 좀 올라서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과도한 빚도 나쁜 빚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장이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었다면, 만약에 과도하게 빚을 내서 샀는데 빚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야 할 이 아파트가 이게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하거나 심지어 경매로 넘어가는 수가 생겨서 내가 투자했던 자산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이 이렇게 늘어나고 금리도 부담이 되는데 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전고점을 뚫는 거래들이 나올까? 자, 투기 세력이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집값을 끌어올린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른 결과물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은행 대출보다는 자산가들이 현금으로 매매를 하면서 집값을 더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기가 막힌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좀 놀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뛰기 직전인 2017년의 자료인데요. 자, 여기 자료 보시면 강남구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를 매매했던 사람들은 대출 의존도가
0%였습니다. 한마디로 대출 없이 현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포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대단지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래가 가장 활발한 단지입니다. 서울에서는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일으켜 사신 분들이 69%, 70% 정도는 대출을 끼워서 사신 분들입니다. 자, 이걸 자세히 보면요. 익절하신 분들과 또 높아진 아파트 가격만큼 대출을 일으켜 진입하신 분들이 이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집을 산 뒤에 내가 얻어지는 소득, 월급으로 원리금을 매달 갚아 나가는 식으로는 매입할 수 없게 된 가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다 주고 산 사람들은 국민 전체로 보자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어느 부자 한두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 이 부풀려진 아파트 값을 제가 보기엔 중산층이 빚을 내서 쫓아가는 형국이 지금 부동산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거품을 마지막에 받아줄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이거 정말 염려스러운 부동산 시장입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요즘 제가 다녀보니까 소상업인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영상 마무리에 맛집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광고 아닙니다. 그분들께 힘을 주기 위해서 맛집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그동안 제가 사실 뭐 술 가끔 한잔하고 그 다음날은 해장을 하려면 가끔 북엇국을 좀 먹고 싶거든요. 근데 북엇국을 제가 여러 군데 가서 먹어봤지만 여기 이 집이 정말 가장 북엇국 집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북어도 두툼하고요. 또 양도 많고 일단 국물이 아주 담백하고 진합니다. 서울시청 옆에 가시면 북엇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허름한 간판에 돼 있는데 한번 가보실 분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